자, 두 번째 키워드 철학으로 그랬어요. 철학은 이제 뭐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빨리 이 연락분들하고 철학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영혼회귀, 우리 첫 장에 나오니까 영혼회귀부터 다시 한번 달아봐요. 자, 우리 니체 자라투스트라 시간에 계셨던 분이 세 분밖에 없죠 지금. 네, 현숙님도 계셨어요. 네, 계셨구나. 네, 네 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말씀드릴 때 제가 니체의 영혼회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개념만 소개하는 정도로. 오늘도 다른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니체에게 중요한 거는 초인이 되는 거였어요. 초인이라는 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선 사자의 단계가 필요하고 사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 모두 낙타의 단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낙타는 노예 상태. 이 노예 상태라는 건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노예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만 노예 상태가 아니라 우리 의식이 노예 상태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나의 주체적인 삶을 찾아가려고 깨어난 상태. 이게 사자의 상태예요. 그래서 사자는 어쩔 수 없이 분노하고 자기 주체를 찾기 위해서 싸우죠. 계속. 이 단계까지만 가도 사실 보통 이 낙타들의 세계 속에서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존재도 될 수 있고 리드하는 존재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천진난만하게 자기의 삶은 물론이고 주체적인 타자와의 삶까지 전부 아우르는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어린아이. 그래서 초인 위버맨시를 어린아이라고 니체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날 안 계셨던 분을 위해서 간단한 지금 서머리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인의 단계, 우선 낙타의 단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될 게 르상띠망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르상띠망은 뭐라 그랬죠? 이 니체를 가르치는 유튜브나 이런 데를 봐도 니체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나 혹은 뭐 유튜버 분들이 르상띠망 얘기를 별로 잘 안 해서 저 그게 제일 신기해요. 니체를 이해하려면 르상띠망을 이해를 못하면 니체는 없어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르상띠망은 뭐냐 하면 내가 아예 가지고 있지도 못한 욕망을 남한테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면 엄청난 자괴감과 동시에 엄청난 질투의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욕망을 실현하는 사람을 볼 때 가지게 되는 원한 감정, 이게 르상띠망이에요. 뭐 엄청 어렵게 지금 얘기한 것 같지만 아주 쉽게 보면 예쁜 여자 보면 질투나는 거, 이것도 르상띠망이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 보면 질투나는 거, 싸움 잘하는 친구 보면 질투나는 거. 근데 인간은 모든 걸 가질 수 없어요. 다만 어떤 거 한 가지씩을 가지고, 나보다 더 뛰어난 거 한 가지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나는데 르상띠망은 질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질투를 가지고 연대하는 거예요. 질투를 가지고 연대를 해서 그 사람이 발붙일 수 없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특히 이제 회사를 이끄는 분들은 이거 되게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르상띠망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 근데 이 근원적인 거를 보려고 하면 쉽게 보여요. 근데 표피에 일어나는 사건들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근원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회사를 이끄는 분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게 있는, 니체는 모든 도덕, 법률, 이게 다 원인이 르상띠망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몸을 팔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률이 생겼어, 계율이 생겼어. 그건 누구의 르상띠망일까? 모든 아내들의 르상띠망이에요. 우리가 도덕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as 무슨 사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걸 우리는 쫓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근원의 르상티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질투, 누군가의 원한, 누군가의 찌질한 자존감의 결여,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도덕일지도 몰라.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법률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의심해 봐야 돼. 의심해 보는 순간 낙타에서 사자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니체는. 근데 이걸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사자가 되고 싶어도 자기가 지금 부정해야 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게 르상티망입니다. 그래서 니체를 이해하려면 르상티망을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은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즉 위버맨식, 초인으로 가는 길을, 도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타에 묶여 있어요.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사자의 단계까지 갔어요. 근데 사자의 단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힘들어요. 사자는 사는 게, 자 여러분, 철학적으로 올바른 삶을 산다는 건 쉬운 삶을 산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철학적으로 올바르다라는 건 엄청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유관순 열사께서 법정에서 일본인 판사가 네가 그냥 황국의 신민으로서 황제 폐하를 칭송하는 말 한마디면 석방해줄게. 그냥 네가 3.1운동한 거 잘못됐고 만세운동한 거 잘못됐다고 반성만 하면 석방시켜줄게. 그건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난 그냥 잘못했어요. 내가 뭐 18살밖에 안 된 게 내가 뭘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석방시켜주세요. 그러면 유관순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는 바람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항아리에 거꾸로 처박혀서 내장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유관순 열사라고 부르죠. 추앙하죠. 그의 삶에 대해서. 자, 우리 모두가 유관순처럼 살 수 있을까는 차치하고, 일단 사자가 된다라는 건 남들이 정해놓은 규율을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규율을 찾아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혹이 계속 와요? 쉽게 살고 싶어지죠. 쉬운 길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 길을 또 택해야 돼. 그래서 토마시도 계속 고민을 해요. 서명하라 그러면 서명을 하는 게 뭔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맞아. 근데 내가 정말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사람인가? 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죠. 자, 초인으로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쉬운 삶에 대한 욕구가 계속 인간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게 이 생에 한 번만 사는 거야. 그럼 그냥 무슨 의미가 있어? 국가와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고 초인 안 되면 뭐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초인이나 낙타나 뭐 다 죽으면 끝인데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니체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하면, 아니야, 너의 삶은 사실은 영원히 반복되는 어마어마한 순환의 고리 속에 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과정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그렇다면 그 속에서 네가 너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에스무스 사인할 수 있는, 이래야만 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네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네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 도둑질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넌 끊임없이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봐. 그거 너무 비극적인 거 아니야? 너무 우스워지지 않아 삶이?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영원회귀라는 건 니체의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냐면 이 초인으로 가는 길의 어려움을 영원히 반복되는 삶이라는 공포로 다독거려주는 거예요. 쉽게 살지 말라고 채찍질해주는 게 영혼회귀 사상의 실체예요. 이 니체가 실제로 온 우주가 다시 반복된다라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니체의 이 영혼회귀 사상이 나온 이유는 니체가 불교에 심취해서 윤회 사상을 접하면서 영혼회귀 사상을 먼저 올린 게 맞고, 니체는 실제로 서양에서 부처가 되고 싶어 했어요. 서양의 깨달은 사람. 그래서 붓다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니체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럼 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지만, 니체는 이제 정신병원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영혼회귀는 그런 의미예요. 영혼회귀는 그래서 이 소설에서의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한없이 삶을 어떻게? 무겁게 만드는 틀이에요. 한없이 삶을 무겁게 만드는 틀. 자, 그럼 과연 진짜로 인간은 영원히 회귀하는가? 모든 삶은 무한하게 반복되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맨 앞쪽에다 탁 뿌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책에서. 철학자 중에 파르메니데스. 파르메니데스가 어떤 철학을 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파르메니데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파르메니데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기원전 7세기경에 조로아스터가 있었다 그랬죠. 조로아스터는 삶을 뭘로 나누느냐? 빛과 어둠,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흑과 백. 이 이분법적 사고가 시작된 곳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의 한 종교인이었어요. 자, 파르메니데스는 기원전 6세기경 사람이에요. 6세기경. 자, 이 사람은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뭐까지 발전을 시키냐면 가벼움과 무거움의 대립함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여기서 파르메니데스가 생각하는 무거움은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가벼움은 긍정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존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게 부정적이고 어떤 게 긍정적인 거예요? 있는 게 긍정적인 거죠. 없다라는 건 죽음이에요. 있다라는 건 삶이에요. 파르메니데스의 논리를 따라가자면 있다, 즉 우리 존재는 가벼운 거예요. 없는 것, 무존재는 무거운 거예요. 자,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얘기할 때 이 가벼움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어느 순간 갑자기 죽어버리면 끝이야 라는 가벼움으로 간단하게 본 게 아니라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으로부터 무거움과 가벼움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게 좀 직관적이지 않아요. 왜 직관적이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 뭔가 존재하는 것도 무게가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존재가 강하면 강력할수록 우리는 무게감을 더 느끼잖아요. 존재가 희박하고 공기 같은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긴 하지만 한없이 가볍게 보이는 건 없다라고 우리 평소에 느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오히려 가볍게 보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무거워 보이는데 파르메니데스는 거꾸로 가져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식론 때문에 그래요. 서양 철학의 모든 존재론은 이 인식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인식론이라는 것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사용하는 철학이에요. 세계를 어떻게 내 머릿속에 인식할 것인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인식론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는 자, 조로아스터가 종교적으로 만들어 오는 선악의 구별, 빛과 어둠의 구별을 인식론으로 끌고 들어온 철학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파르메니데스의 정통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반복해서 계속 배웠어요. 이데아의 플라톤이 이어받게 되는 거죠. 자, 플라톤이 중흥시켰다라고 봐야죠. 다만 파르메니데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는 것이 가볍고 없는 것이 무겁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좀 반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져 갔습니다. 거의 3000년 가까이 잊혀져 갔어요. 그런데 그 파르메니데스를 지금 밀란 쿤데라가 다시 끄집어내서 무거움과 가벼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 이 책은 뭐냐 하면 무거운 게 좋아, 가벼운 게 좋아 이런 책이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면서 다른 분들은 어떤 해석을 했나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극히 일부지만 뭐 제목 자체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운 힘이니까 이거는 존재가 무거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석을 하고 그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밀란 쿤데라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의 삶은 가벼운가 무거운가 이것이 어느 쪽이 좋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내 삶의 양태가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철학을 답을 내리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이 제목이 마치 답변처럼 들려요. 존재는 무거워야 된다는 답변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철학은 질문하는 학문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너의 지금의 삶은 어때? 너의 지금의 삶은 의미 있어? 풍요로워? 이렇게 살아가는 거 괜찮아? 괜찮다면 뭐 때문에 괜찮아? 만약에 괜찮지 않다면 뭐 때문에 안 괜찮은 거지? 이걸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게 철학이에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물들을 딱 보면 굉장히 가벼운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등장인물 중에 사비나 맞아요. 사비나 한없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사비나가 개그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닌 거죠. 사비나의 가벼움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벼운 사람 토마시가 또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벼운 사람 생각나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 둘을 뛰어넘는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테레사 엄마. 정확해요. 테레사의 엄마. 어마어마하게 가벼운 사람이죠. 자, 그러면 무거운 사람은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테레사. 사비나 그다음에 프란츠 무거운 사람이에요. 테레사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뭐야? 테레사는 가벼움에서 무거움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테레사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계속 이 소설을 읽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법으로 계속 사람들을 나눠요. 근데 토마시 잘 생각해봐요. 토마시도 사실은 가벼움에서 무거움으로 전이 되고 있어요. 프란치는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전이 되고 있습니다.
테레사 엄마는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전이가 끝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을 어떤 인간의 행동 양식을 딱 봤을 때 결론만 가지고 그 사람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밀란 쿤데라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과정이 인생에서 사람을 가볍게 만드는지, 어떤 과정이 가벼웠던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테레사는 왜 가벼움에서 무거움으로 전이되는 사람일까요? 테레사는 일단 뭘 뺏긴 사람이냐 하면 테레사의 엄마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을 뺏긴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무거울 수 있을까요? 정체성이 없다라는 건 어떤 것에도 엮어지지 않는 가벼움을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랑 얘기할 때 또 나올 텐데 테레사의 이미지는 뭘로 운유되느냐 하면 송진으로 틈을 메운 바구니에 담겨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기. 떠내려온 아기의 표현입니다. 이거 되게 익숙한 서사죠. 이런 인물 누가 있죠? 오이디푸스. 또 있어요. 모세. 또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 사실은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가능성이 있는 로물로스가 누구냐? 로마를 세운 로마의 초대 형제. 로마를 세운 초대 형제가 태어나자마자 쌍둥이였는데 이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떠내려온 걸 늑대가 구해요. 그래서 늑대가 키워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옛날에 이제 독수리가 이 상징이 되기 전까지는 늑대가 상징이었어요. 로마에서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모세는 초기 기독교,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죠. 사실 이때까지는 유대교, 초기 유대교의 계율을 만든 사람이에요. 십계라는 걸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준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토마시가 체코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있죠. 뭔지 기억나세요? 어떤 잡지사에 글을 쓴 그 글 내용이 오이디푸스 내용이에요. 그때 토마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한 줄 몰랐어? 이제 알았잖아. 알았으면 네 눈가를 빼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고 잘못한 줄 모르고 자기 엄마를 아내로 취했어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자기 눈을 바늘로 찔러서 장님이 돼가지고 왕국을 떠나서 모든 걸 버리고 스스로 유배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비극이지만 인간이 당연히 가야 될 에스무스 사인이 되는 거예요. 토마시는 자 그럼 이상하잖아. 토마시는 에스무스 사인을 얘기했던 거예요. 에스무스 사인이라는 건 뭐예요?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중에 마지막 작곡했던 작품의 맨 마지막 악장에 써 있었던 말이 뭐냐면 기억나시겠지만 이것은 무겁게 내리는 결정이다. 그리고 무세스 사인 정말 그래야만 해. 에스무스 사인 정말 그래야만 해. 라는 이 문장에서 이 마지막 사악장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에스무스 사인이라는 건 엄청나게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근데 오이디푸스가 자기 누나를 파냈다라는 건 그래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체코 사람들, 체코에서 자기랑 밀란 쿤데라와 같이 공산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련이 침공한 다음에 소련 군들이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시하고 추방하고 이런 것들을 프라하의 봄을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몰라, 난 못 봤어. 나 그거 모르는 일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토마시를 외과에서 추방하는데 일조를 했었던 외과 과장은 토마시에 대해서 너의 선택이 정말 영웅적이다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풍겨요. 하지만 연락을 한 번도 안 해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죠? 토마시의 외과 친구 의사였던 S인가?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창 닦아오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엄청 당황하죠. 못 만날 사람을 만나. 왜냐하면 모른 척하고 살았던 사람이들. 즉 그들에게 토마시는 뭐냐? 똥이에요. 그들에게 이거는 자기가 글을 쓴 훨씬 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 글을 쓰던 당시에도 이미 그런 사람들은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토마시는 질문한 거예요. 너 정말 괜찮아? 모르는 척 할 수 있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눈깔을 파야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키치에 대한 반경.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꾸로 그건 당연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가치의 정복. 이게 오이디푸스의 이미지예요. 테레사는 토마시에게 오이디푸스의 이미지, 모세의 이미지, 로물루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테레사로 인해서 토마시의 모든 삶이 흔들립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구였을 수 있다. 테레사가 자기 인생을 새롭게 짜 나가기 시작하고 실제로 토마시는 어떻게 해요? 테레사의 결정에 전부 따라가요. 딱 한 가지만 빼고 바람 피우는 그것만 빼고는 다 테레사를 따라가는 바람에 테레사가 마지막에 수료하죠. 사실은 내가 나의 약함을 무기로 해서 이 강했던 사람, 엄청나게 무거웠던 사람을 내 의지대로 막 휘둘러서 여기까지 추락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테레사는 반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토마시의 인생 전반을 놓고 볼 때 테레사는 창조자예요. 토마시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내요. 토마시의 문명을 새롭게 건축하고. 이해되시나요? 동의는 안 되셔도 돼요. 이건 저의 해석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이야기할 때 테레사를 이게 무거운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어떤 면들이 있는 거예요. 테레사는 이 지워졌던 자기의 정체성, 익명의 사회. 익명의 사회라는 건 뭐냐면 왜 테레사 엄마를 이 밀란 쿤데라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여자로 그려냈어요. 테레사 엄마는 원래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자기 존재의 아름다움, 자기 존재의 무거움을 마음껏 발산하던 여자예요. 그래서 청혼자가 9명이 있었죠. 9명의 청혼자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잘생긴 놈도 있었고 자상한 놈도 있었고 예술적인 놈도 있었고 별놈들이 다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테레사 엄마는 남자다운 남자하고 결혼해요. 근데 결혼한 이유가 골 때리죠. 너 조심해 했는데 조심을 안 하는 거야. 남자다운 놈이니까 조심을 안 한 거야. 이러면 아이 무슨 콘돔이 뭐 필요 있어. 남자다운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데. 그래서 테레사 엄마의 의견을 무시해요. 남자답다는 건 여성성을 무시하는 게 남자다운 거예요. 여성성을 무시하고 남자답게 한 결과가 뭐예요? 임신이에요. 자, 한없이 자기 존재를 사방팔방에 빛낼 수 있었던 아름다운 테레사의 엄마는 테레사를 임신함으로써 인생에 묶여버려요. 이 묶여버린 자기 인생을 테레사 엄마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자기를 묶어버린 그 원인을 남자다운 남자에게도 두지만 누구에게도 둬요? 자기 자식한테도 둬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다 어머니이시거나 어머니가 되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안 되실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어떤 모성성의 이면에는 자식에 대한 어떤 증오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심리학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일견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어디선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실 수 있는, 발견할 수도 있어요. 왜냐? 모든 엄마는 아니죠.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엄마들은 자식을 낳음으로써 대부분 뭘 포기합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포기해요. 내가 드러나고 싶었던,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던 방식들을 포기하게 돼요. 근데 그 포기한 걸 나중에 누구에게 덮어 씌우느냐? 자식에게 덮어 씌워요. 어떻게 덮어 씌우느냐? 우리도 일상 언어 속에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너만 아니었어도 저 인간하고 안 사는 건데. 너만 아니었어도 엄마가 지금쯤 프라하에서 멋지게 너만 아니었어도 엄마가 지금쯤 그림으로 멋지게 이런 얘기들은 진짜 너무 많이 그런 게 나와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엄마들이 안타깝게도 98%예요. 원숭이들. 98%의 원숭이들은 끊임없이 자식에게 복수하면서 살아요. 이 엄마, 이 책에서 보면 뭐 극악무도한 듯이 그려졌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흔한 엄마 삶 중에 하나예요. 다만 빨가벗고 돌아다닌다. 이건 좀 우리 정서로는 안 맞는 거죠. 근데 사실은 유럽인들의 정서 속에는 자기 몸을 드러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정서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나치촌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나치 해변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자연의 자기를 노출하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자연 속에서 익명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동네에서 벗고 다니진 않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벗고 다니진 않아요. 익명의 공간에서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촌이 별개로 있고 나치의 누드비치가 별개로 있는 거예요. 익명성이 중요해요. 익명성이라는 건 뭐냐면 정체성을 지우는 행위예요. 정체성을 지움으로써, 즉 익명성을 확보한다는 건 내가 한없이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가벼워진다.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 빨개 벗고 막 돌아다녔어.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여자 미쳤나 봐. 그 여자 뭐 어떻게 된 거야? 나를 따라다니는 구설수에 노출이 되죠. 구설수는 내가 무거워지는 거야. 자, 그래서 테레사는 원래 익명성의 세계 속에, 즉 자기 존재의 정체성이 지워진 세계 속에서 출발한 여자예요. 근데 테레사는 자기 삶을 무겁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테레사가 하는 행위가 있어요. 테레사는 늘 안나 카레리나를 읽고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테레사가 심취한 음악이 있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마지막 곡이에요. 근데 이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곡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 이게 또 코미디예요. 베토벤이 현악사중주 이 마지막 곡 에스무스 사인 이거를 작곡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베토벤이 굉장히 수전노였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베토벤이 굉장히 수전노였어요. 돈놀이도 막 하고 자기 조카를 위해서 굉장히 부를 많이, 그러니까 돈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작곡료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많은 그 경제 활동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베토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돈을 안 갚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한테 빚을 독촉을 하러 간 거죠. 돈 갚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핑계를 대요. 뭐 어머니가 아프시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일도 없고 막 윤석열이 저러는 바람에 경제는 안 좋고 막 이러면서 핑계를 막 대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에 그래도 돈 갚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무슨 사인? 그래야만 해? 거기에 베토벤이 에스무 사인. 그
그 답변을 했던 그 두 문장이 베토벤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날 작곡을 합니다. 근데 베토벤 현악 사중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곡이 탄생을 하죠. 원래는 농담처럼 시작했던 작곡이었는데 끝은 어떻게 됐느냐면 굉장히 무거운 작품, 인류사의 영원히 남을 작품의 하나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베토벤이 뭐라고 부제를 달아요? 아주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톡까지 달아놨어요. 자, 한없이 가벼운 테레사는 베토벤의 음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 자체가 한없이 무거운 음악이기 때문에 나의 가볍게 날아가서 희박해져서 사라질 것 같은 나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안나 까레리나는 어떤 소설이에요? 안나 까레리나, 우리 이 소설에 나오는 등장 인물, 경물의 이름이, 개의 이름이 카레닌이죠. 카레닌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까레리나의 남편. 엄청나게 숭고한 사랑을 했던, 안나 까레리나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였던, 엄청나게 일방적이고 까레리나를 숭배했던 인물이에요. 실제로 까레닌도 어때요? 테레사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죠. 맹목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이 카레닌이에요. 그리고 그 카레닌이 사랑했던 여자가 안나 카레리나예요. 테레사는 누굴 꿈꾼 거예요? 카레리나를 꿈꾼 거예요. 카레리나. 자, 그래서 이 파르메니데스가 정의한 가벼운 무거움의 정의를 따라서 인물들을 획일화해서 보는 건 전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조건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무거웠던 사람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가벼웠던 사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삶 속에서 그럼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즉 진실한 삶은 그럼 뭐지? 진실한 삶이라는 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 책에서 밀란 쿤데라가 이야기하는 진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은밀성을 획득하는 거예요. 테레사의 엄마는 알몸으로 창문을 다 열어두고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테레사가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문을 닫으면 테레사 엄마가 화를 내요. 몸뚱이가 뭐라? 네 몸뚱이는 왜 다를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막 모여 있을 때조차도 테레사의 엄마는 테레사를 막 비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얘는 지 몸뚱이가 특별한 줄 알아. 지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 특별한 사람. 우리는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테레사의 엄마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9명의 청혼자가 있었던 지위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남자다운 남자로부터 도망가서 새로 결혼한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사기꾼이에요. 더 최악이야. 그러니까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건 삶이 한없이 가벼워진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테레사의 엄마는 끊임없이 딸에게도 가벼움을 강요합니다. 얘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새아빠가 목욕하는 딸아이의 문을 열고 욕실에 들어가는 걸 싫어서 문을 잠그면 엄마가 밖에서 오히려 난리를 피우는 거죠. 네가 뭐라고? 네가 뭐.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의붓 아빠에 의한 성폭행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99% 엄마의 방관이 있어요. 그 엄마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죠.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방관을 해요. 심리학자들이 그 이유를 추적해 보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첫 번째. 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딸의 처지도 비참하게 만듦으로써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자기 삶에서 무거움을 박탈당한 여성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죠. 남성들은 대부분 뭘로 드러나요? 폭력, 알코올 의존증 이런 걸로 드러나요. 자, 테레사의 엄마가 잃어버린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일까를 보면 은밀성이에요. 은밀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테레사의 엄마의 은밀성은 조금 독특한 면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소설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당합니다. 기자도 감시를 당하고 의사도 감시를 당하고 뭔가 조금만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으면 계속 도청당하고 사진 찍히고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은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강제로 은밀성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을 진실하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와 성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걸 누군가 촬영하고 있다, 녹음하고 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행위가 온전한 두 사람의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정치적인 면에서의 은밀성을 상실하는 것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미셸 푸코라는 자, 구조주의 철학자예요. 이 미셸 푸코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판옵티콘의 내면화, 감시의 내면화, 감시의 내면화, 혹은 권력의 내면화라고도 합니다. 이 내면화라는 건 뭐냐면 판옵티콘이라는 감옥이 있어요. 판옵티콘이라는 감옥인데 근세 시대에 나왔던 감옥인데 제가 잘 그런지 모르지 팔각형으로 감옥이 생겼어요. 감옥에 그 쥐수들이 기거하는 방들은 다 이렇게 가장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높은 건물로 이렇게 지어놔요. 이 가운데 감시탑이 하나 있어요. 감시탑은 사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시탑 안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밝아요. 낮이나 밤이나. 그러면 죄수들은 자기 행동을 어떻게 하게 돼요? 저 감시탑에서 나를 지금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자기가 편해지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명의 감시원만 있어도 수백 명의 죄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한 감옥이에요. 이게 판옵티콘이라는 그 방식인데, 자, 이때 감시자의 역할을 미셸 푸코는 권력자라고 합니다. 권력자들은 모든 자기가 통치해야 될 대상에게 자기의 권력을 내면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화라는 건 뭐냐? 자, 감시자가 있다는 걸 내가 알면 조심하고 없다는 걸 확인하면 좀 덜 조심할 거 아니에요. 이건 내면화된 게 아니에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보고 있다라고 뒤통수에 따가운 시선을 늘 느끼면서 살면 이건 내면화된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권력자의 권력 체계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긴다는 거예요. 알아서 긴다는 거죠. 섬뜩하죠? 이게 구조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알아서 기도만 감시 체계의 내면화, 체제의 내면화. 자,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살아가는 지식인들에게는 이 은밀성이 박탈당함으로써 감시체계가 내면화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조심하게 되죠. 혹은 마지막에 나온 기자처럼 그 기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기자는 자기가 활동하던 잡지가 폐간이 됐을 때 절망해요. 내 얘기를 읽어줄 사람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근데 거꾸로 경찰이 감시하고 있다. 내 얘기를 언제든 듣고 있고 나의 삶을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오히려 행복감에 빠져요. 자기 삶이 충족되는 느낌이 들죠. 왜? 그 전엔 대중이었던 대상이 이제 그냥 경찰들로 옮겨갔을 뿐이에요. 즉 관종으로서의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한 도치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나오던 이 주걱턱 기자의 이미지를 잘 살펴보면 이 기자는 굉장히 정의롭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강단을 가진 일종의 독립투사 같은 이미지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관종이야. 이 소설에는 인물들의 이런 대립들이, 이런 대립적 그 전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죠? 어떤 것을 과연 영웅적이다, 훌륭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가 되죠. 자, 은밀성을 획득하는 것이 진실한 삶인데 은밀성을 상실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타자에 의해서 강제로 박탈당하는,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박탈하는 거예요. 타자에 의해서 박탈되는 사람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자의로 이 은밀성을 스스로 박탈하는 사람 혹은 박탈하는 순간들이 나와요. 박탈하는 사람의 스스로 박탈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엄마예요. 테레사의 엄마. 이 경우를 이 밀란 쿤데라는 괴물이라고 해요. 스스로 은밀성을 거세해버리는 이 경우를 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타자에 의해서 강제로 박탈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또 생각하게 만들죠. 그 대표적인 얘가 스탈린의 아들인 거예요. 은밀성을 박탈당해요. 자기의 똥이 만천하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자기 보고 그 똥을 치우라는 어떤 그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의도하지 않게 자기의 심성성, 인격, 은밀성 이걸 다 박탈당하고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철저문에 가서 죽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똥 치우고 말잖아요.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치우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근데 키치에 빠진 에스무스 사인이라는 키치에 빠진 스탈린의 아들은 절대 그 똥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똥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똥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똥을 부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가 이게 제가 이 책에서 읽은 건지 다른 책에서 읽은 건지 헷갈리는데 이 책 한번 들어보시고 이 책에 있었던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국가나 어떤 민중을 그 도탄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독재하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선의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다. 이 책에 나온 얘기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공산주의는 뭐 때문에 시작입니까? 공산주의가 일당 독재를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공평하게. 그렇죠. 노동자를 해방하고 빈부의 격차를 없앰으로써 전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혁명가들은 다 선의에서 출발해요. 심지어 모택동도 스탈린도 선의에서 출발을 해요. 최소한 자기의 본심을 가리고 겉으로는 선의라고 포장이라도 해요. 어찌됐건 선의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딱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본심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책에 의하면 본심이 아니라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단 강제로.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봅시다. 여기서 주곡덕 기자와 아들이 찾아와서 토마 씨와 나누는 대화들이 나와요. 그때 토마 씨는 이렇게 얘기하죠. 걔네들은 그게 잘못한 건지 잘했는지 잘 몰라. 근데 그걸 어떻게 단죄를 해? 그건 너무 야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난 서명을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곡덕과 아들은, 특히 아들은 처음엔 이해를 못해요. 에스무스 사인, 당연히 당신이 서명을 해야지. 왜? 오이디푸스 신화를 들먹이면서 사람들이 눈가를 파라고 얘기했던 게 당신이잖아. 그 눈가를 파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지식인들을 핍박하는, 어떤 자국민들을 핍박하는 저 인간들 반성해야지. 당신의 논리를 따라서 당신의 논리를 끝까지 지키라고 가지고 온 서명서인데 왜 서명을 안 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실망하는 듯 보여요. 나중에 보면 실망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지만 기자도 사실은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기자도 그냥 아들이 와가지고 뭐 요구를 했는데 마침 이용할 게 좋은 거리여서 찾아갔을 뿐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사람 때문에 누가 고민해요? 토마시 계속 고민하죠. 내가 그래야만 했나? 그러지 않아도 된 건가? 그래야만 했나?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들을 찾아와, 그러니까 토마시를 찾아와서 토마시에게 압력을 가한 이 압력도 사실은 뭐예요? 또 다른 폭력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것도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걸 누가, 남이 만들어줄 수 있느냐? 남이 만들어준 기준을 계속 고민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유관순 열사가 만약에 자기 내면의 울림이 아니라 자기한테 그 강요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대한독립 만세야, 누구들 황제 좋다고 난 말 못해, 그러고 죽었다면 유관순 열사의 삶은 주체된 삶이 아니죠. 밀란 쿤데라는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가벼운 거 무거운, 밝은 거 어두운, 좋은 것과 나쁜 거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에 속해서 살아야 뭔가 인생에 의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야? 진짜 그래? 난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를 따라 갔을 때 우리 삶이 충족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조차도 나는 에스무스 사인,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무언가가 아닐까? 그러니까 토마시한테 그것조차도 뺏어버려요. 결국 에스무스 사인은 없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치 가벼운 삶이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거꾸로 가볍게만 끝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소설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소설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딱 1시간 더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